예, 안녕하세요. 예, 기초 보겠습니다. 1페이지죠, 1페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돼요. 이렇게 벌을 주는데, 요 죄를 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형벌이고, 이게 뭐죠? 범죄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형법이잖아요. 이게 형법. 형법 시간에 이거 배우죠? 이거 범죄 이거 배우는데, 형벌은 거기에 부수 효과니까 됐고, 죄를 배우는 거다. 범죄. 여러분, 벌을 줘야 되는데 누가 줍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국가가 해야 돼? 이거 국가가 해야지. 이거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한다 그러면 혼란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나한테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적 복수가 아니라, 때렸으면 우리는 고소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국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뭐 걔를 묻어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벌을 줄까, 그게 형소법이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 실현 절차, 뭐 거기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의회 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 여러분 거기다 또 적어 보시면, 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럼 누가 나선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 그럼 어떻게 행사할 건가? 그 방법이나 절차, 이걸 규정한 게 뭐다? 이게 이제 형소법이다. 그 국가가 어떻게 형벌을 주느냐, 이거 봤더니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2번은 됐고, 그 밑에 3번 형사 절차 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벌을 줄까, 그 방법이 나왔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내사한다, 내사.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조사한다 해서 내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사기관 내부에서 일단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이거 범죄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알려야 돼요. 사건화 됐다,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수사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범인 잡고 증거 수집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내사는 수사 전, 그 다음에 수사. 그래서 여러분, 내사는 우리 형소법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형소법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한 서너 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할 겁니다. 내사 형소법의 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저번에. 그래서 내사는 우리 형소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판례랑 관련해 가지고 몇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범죄는 들어가지 않는다. 수사부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수사부터 배웁니다. 이제 배우시면 수사는 여러분 범인 찾고 증거 찾고 이런 과정입니다.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죠. 기소. 여러분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기소는 공소제기를 한다, 이렇게. 여기 소제기가 보이시고 앞에 공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국가가 소를 제기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돈 못 받으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으면 누가 소를 제기하냐? 돈 못 받은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소제기를 한다, 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 형벌권을 행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제기가 아니라 공소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줄여서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소. 그래서 여러분, 내사했다, 그 다음에 수사 진행했다, 그 다음에 수사의 결과물로 증거가 확실히 나왔다, 이거 얘 유죄다, 유죄,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증거 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겁니다. 공소제기 하는 거죠. 소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이 열린다. 공판. 이 공판은 여러분 공개재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공개재판이라고 하면 뭐 공개 처형 막 이런 거 생각나니까, 그런 거보다 이 재판이란 말이 보이시잖아요. 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열린다, 이렇게. 근데 그 재판이 뭐가 원칙이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사를 했으면 그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 받았으면 법원이 재판을 해준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 이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려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죄 아니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판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된다?
재판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공판이라는 거를 갖다가 수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못 한다고. 수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사는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 수평이에요? 이거 수직이다, 수직이다. 붕어인가? 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렇죠? 수직.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수평 관계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죠. 이제 공판은 항상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맨날 그리거든요. 삼각형을. 그래서 이런 모습이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다? 법원이 있다. 이렇게 법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단 말이야? 피고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인은 재판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재판 피고인. 우리가 이제 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수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의자가 나타나죠. 피의자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수사받는 사람이고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다. 이게 결코 수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받을 때 분위기는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시는 게 가장 좋죠.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수직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게 안 좋죠. 반말은 뭐 그냥 다반사고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아무튼 여러분 무죄 추정한다지만 유죄 추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면 결코 분위기가 우리 집보다 안 좋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자전거 절도 때문에 왔습니다. 피해자신가요? 아니 피의자인데요. 그렇죠? 그럼 차 앉아. 그렇죠? 일단 여러분 피의자 의심받고 있다라는 거죠. 피의자 의심받고 있다. 피의자. 그럼 여러분 의심을 안 받는 사람도 조사받을 수 있냐? 조사받는 경우 있다. 누구? 목격자나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목격자나 피해자는 절대 의심받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조사는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제 참고인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인. 이 참고인이 나중에 재판에 나오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의 신분으로 바뀐다. 증인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가운데. 왜냐면 증인석은 여기 법원 정면입니다. 법원 정면에 증인석이 있다. 그래야 증인의 진술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원이 여기 있으면 요 바로 정면에 증인석이 있다. 여기 증인이 앉아 있어요. 피고인은 이쪽에 있는데 검사는 국가 권력기관이고 피고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소송인데 지금 이 형사소송인데 힘이 안 맞잖아요. 힘이 안 맞기 때문에 누굴 붙여줘야 돼요? 피고인 옆에 변호인. 얘는 국가니까. 국가하고 개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힘을 맞춰줘야지. 그래서 여기다 누굴 붙여준다? 변호인. 그럼 선생님 저기 피의자는 당연히 붙여줘야죠. 얘도 국가 권력기관이니까. 얘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도 옆에 누가 있단 말이야? 변호인을 붙여준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수사하고 재판의 모습이.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수사나 재판이나 다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재판에 들어오게 되면 개인도 이제 누구랑 대등해지는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인 검사하고 대등해진다. 여기 수사기관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기관에는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 이게 이제 수사검사죠. 수사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그래서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데 국가기관 맞죠? 국가기관입니다. 여기도 국가기관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피의자가 예전에 검사한테 뭐 받았어요? 수사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직관계니까 수사의 객체, 주체 내리 꽂으니까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상하라니까 상하. 수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그냥 객체. 숨도 못 쉰다니까. 분위기가 결코 여러분 주도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 한번 가봐. 불법 다운로드 받으셨죠? 예. 거기 앉아요 빨리. 그쵸? 당신 뭔데 내가 앉으면 안 주지 뭐 당신 뭔데 앉으러 봐라. 예. 그쵸? 일단 여러분 거기는 내가 주도적일 수가 없어요. 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수직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관계.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뭐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 수사기관의 그 짱이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다. 검사. 그다음 그 밑에 일선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경찰. 그래서 사법경찰관리 여기. 그래서 요네들이 뭐 한단 말이에요? 수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와 개인의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죠. 상하, 수직 이런 관계가 느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수평이잖아요. 검사하고 누가 수평해졌다? 피고인하고. 예, 그래서 vs 뜨고 있다. 여러분 이 vs 뜨고 있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누구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보는 앞에서 서로 수평적인 지위를 가지고 뭐한다?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 이게 여러분 재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사할 때만 해도 수직관계, 종속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재판을 오니까 갑자기 대등해지는 모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판을 할 거면 대등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어왔다가 재판하게 되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증인 있잖아요. 이 증인은 검사 측 증인도 있고 이 피고인 측의 증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딱 가운데다가 진술자의 태도도 살펴야 되고 누구 측의 증인일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 가운데 딱 놓습니다. 가운데 놔둬야 교호신문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호신문. 얘가 한번 신문하면 얘가 한번 신문하고 또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신문해야 되니까 증인 자리가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도 여러분 나중에 신문을 당하는데 피고인 신문할 때도 여기로 이동을 시켜요. 왜냐면 법관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피고인 신문할 때도 어디로 이동한다? 증인석으로 이동한다. 예. 그래서 말 안 할 때 여기 있죠. 근데 신문할 때는 저쪽으로 이동한다. 증인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수사검사하고 공판검사 이제 차이를 좀 보셔야죠. 여기 수사검사 보이십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와 여기 공소제기하는 검사에 여기 검사 누가 여기 수사했던 검사 있죠? 이 검사가 수사의 부산물이 나옵니다. 뭐 증거가 나온다든지 신병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거 있어야 기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가. 그럼 이제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이제 별개로 또 있다. 여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수사해놓고 이제 공판 관여하는 검사가 이제 공판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 관여 검사와 저기 수사 검사하고 구별을 좀 해주실 것. 수사 검사는 나랑 수직 관계, 공판 검사는 나랑 수평 관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판을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사안이 단순하거나 자백한 거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금방 끝나겠죠. 예. 근데 이제 사건이 좀 길어지면 막 3년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재판이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막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막 16차 공판, 17차 공판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시작한 지가 막 2007년인데 판결이 막 2011년, 12년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막 4,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형태의 재판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냥 몰아서 형소법을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형소법 수업도 여러분 2달에 쪼개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재판은 오죽이나 하겠어요. 계속 쪼개서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겠죠. 계속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2년이 넘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2달 안에 끝날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여기 꽤 있을 건데 딱 한 달 지나면 느낌 온다. 아 이거 2달에 안 되겠구나. 해야죠. 내 올해 가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 내년 봄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해보면 압니다. 결국 여러분 뭐 내가 혼자 시험 보는 거면 그냥 2달이면 끝나죠. 근데 이제 이게 상대평가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이 공부에 내공이 누적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계속 누락돼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가 된 거죠. 내가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비좁아요, 비좁아. 나도 내공이 좀 쌓여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는 3개씩 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빠져서 다치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서 끝에 다다르는 시간이 똑같은데 무리하게 올라가서 여기서 자빠져가 여기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오버페이스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지 충만한 거 알고 있는데 한 2달만 딱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내 몸이 적응하고 있다는 걸. 아무튼 그냥 귀도 닫아버리고 그냥 내 여기 목표가 여기니까 하나씩 천천히. 근데 이것이 여러분 2년이 걸린다. 보통 1년 6개월 잡는데 그럼 2년이죠. 좋기 2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달하는데 한 2년 걸린다. 뭐 사법시험도 아닌데 무슨 2년은 뭐 말단은 막 그렇게 천재인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누구는 2달 안에 안 하고 싶나? 구급인데 내가 뭐 사법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1년 2년을 합니까? 막 그렇게 제가 군붕어입니까? 막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쌓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합격할 때가 된 사람들이 다 내 티오 메꿔놨다니까.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평균적인 점수는 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험의 평균적인 점수가 90점이 넘어야지 합격한다. 이런 시험은 아니니까. 절대 평가나 다름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것들이 뭐 내공이 짧아야 내가 여러분 6개월 해가지고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과목이 이러다 보니까 법 과목들이 좀 머리가 아프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공판을 보고 있는데 이 공판이 여러분 한 수십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재판이 뭐 1회, 2회, 3회, 4회, 5회 막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선고가 된다. 뭐 우리가 이제 TV에서는 1차 공판, 2차 공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형소법 책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제3회 공판기일, 제4회 공판기일 이런 식으로 공판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판기일 그러면 요거 생각하셔야 돼. 여기 공판이니까. 그래서 공판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송의 주체라고 그러고, 공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 그러고, 그 다음 공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합쳐서 공판 절차, 그 다음 공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공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주 들어봐야 되니까 겪어봐야 된다. 전과자가 형소법은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 이제 경험자니까. 이제 우리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맨 책에서만 보는 거라 재미가 없죠. 진짜 전과 있는 애들이 더 잘한다니까. 공소장 일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알더라니까. 제 친구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알고, 걔 7번인가 8번인가 되는데, 아무튼 제 지역 친구, 그러니까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제가 그런 애들이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착하다, 굉장히 착한데 폭력 성향이 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애가 기질이 좀 그랬는데, 깡패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건달이라고 불러달라고. 건들면 달라들지 절대 깡패는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아무튼 감옥에 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튼 불효는 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근데 아무튼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아무튼 이게 뭐 겪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경험자가 아니니까 제가 더 심하죠. 제가 더 고통스러웠죠. 왜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미칠 뻔했다 진짜. 겪어봐야 되는데 전과를 가질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재판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수없이 해가지고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선고가 되면 여러분 이 선고 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가 만족하면 당연히 얘가 만족을 못하죠. 둘이 다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둘 다 불만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아무튼 얘가 만족한다 그러면은 얘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다른 법원으로 바꿔야 돼. 이 법원을 바꾼다고. 이게 뭐예요? 이제 법원 바꿔야죠. 이게 상소제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땐 공소제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뭐 한다? 이제 위로 가야 되니까 상소제기, 하소제기. 위로 가야죠. 상소제기. 왜? 선고 내용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고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법원은 여기 법원보다 상급 법원, 거기다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상소제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우리가 상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기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상소가 또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또 한번 소를 제기해서 또 열리는 거예요. 뭐가요? 또 이게 열린다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법원은 여기 법원보다는 무슨 법원이다? 상급 법원이겠죠. 상급 법원. 여기 검사하고 여기 피고인은 뭐 변함이 없을 것이고, 당사자들은 바꾸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법원이 바뀌는 거다. 이게 이제 상소제기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 뭐요? 1회 공판, 2회 공판, 3회 공판, 4회 공판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게 공판의 모습이니까. 여기 뭐요? 상급 법원. 그냥 법원인데 여기보다 상급 법원. 그 다음에 여기 검사, 여기 피고인, 변호인. 항상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상소. 근데 여러분 이 상소는 다양하죠. 처음에 이 선고되는 걸 우리가 1심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선고되는 걸 2심, 세 번째 선고되는 걸 3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법원은 3심까지만 재판을 해준다.
그럼 30까지 가려면 두 번은 올라가야겠구만, 상소를. 그래서 우리가 상소를 하는데 여기 상소심이라고 딱 적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바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번 올라가야 되니까 항소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 항소심 법원이란 말이에요. 이 항소심 법원이 공판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항소제기를 한다. 항소제기. 여기서 뭐가 나왔다? 예, 선고. 그러니까 이 법원이 뭘 하게 되면,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선고된 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항소제기 하시면 된다. 그럼 항소제기 하시면 이제 뭐가 열린다? 항소심이 열린다. 그럼 여기 항소심 담당하는 법원은 항소법원이다. 항소법원은 또 똑같이 여러분 삼각형의 모습으로 공판을 진행한다. 그럼 여러분 이 항소심 법원도 뭘 할까요? 선고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선고가 된다. 그럼 이 선고 내용에 또 불만이 있다. 또 한 번 올라가면 돼요.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올라가겠습니다. 또 올라가는 걸 뭐인지 우리가 상고심, 이렇게 이 상고심은 또 상고를 제기해야 상고심이 열리죠. 상고. 인문계가 아니다. 상고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고. 집에 우한 있으면 오지 마라. 그렇죠? 이 정도는 빵빵 터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어색해서 그래요. 첫 수업이라. 한 몇 주 지나면 또 적응합니다. 선고. 그래서 여러분 항소심 판결, 선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상소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상소니까. 다 상소에 상소. 위로 가는 건 상소니까. 이제 상소의 종류가 우리가 이제 두 단계니까 두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판결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상소할 수 있는 건 항소. 두 번째 판결 선고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는 건 상고. 이런 방법으로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고, 항소 이런 말이 맨날 나오니까 항소심, 상고심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고심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열리는데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상고심은. 그래서 상고심은 공판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대부분 서면으로 다 심리를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뭐예요? 선고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넘쳐나고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올라오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비용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소송 대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내가 바쁘니까 나를 대리할 사람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돈이죠.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왜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 사야 돼요. 문방구 가서 알파 거기 가가지고 사야 돼요. 변호인 팔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변호인 사서 써야 되는데 이 새끼 좀 비싸요. 예. 깎을 수는 있는데 얘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막 좀 힘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소를 안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정석이 아니라 보통은 여러분 1심에서 그냥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더 많죠. 부담되니까. 여기 올라가면 부담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 뭐다 여러분, 딱 여기서 재판이 선고되면 여기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얼추 돈 좀 마련해가지고 2심까지 갖다 치겠습니다. 근데 3심 올라가는 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뭘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항소 포기해버리면 그냥 1심에서 확정되는 거고, 여기서 상고를 포기하면 2심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3심 올라가면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확정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관을 할 때 여기서 확정을 시키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만 확정이 되냐? 여기서도 확정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대부분 여기서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돈이 상당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가 모이는 곳이죠? 여기 뭐예요 여러분? 확정이잖아요. 여기다가 확정이라고 적지 않겠단 말이죠. 3심이 끝나야 확정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아무튼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확정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여러분 확정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확정이라는 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 내가 진범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확정된 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정말 피눈물이 나겠죠.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닌데. 그때는 여러분 재판이 확정이 됐더라도 다시 재판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심입니다. 재심.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뉴스에서 재심 많이 나오는데 그 뭐냐 그네 아빠 있잖아요. 알도 못 나본 닭 있잖아. 그 뭐냐 그 그네 아빠가 좀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한테 좀 죄를 지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심을 통해서 유죄 확정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재심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무죄로 바뀌면 여기 집행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 돈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형사 보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심 또 형사 보상 이걸 제일 끝에서 배우게 되죠. 아무튼 이게 형사소송 절차의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용어 때문에 한 거예요. 용어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듣게 되는 게 뭐 항소심, 상고심, 뭐 피고인, 피의자, 검사, 막 변호사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면.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제가 법원 적어놨는데 저기 산수동 저 지산동인가 거기 있는 법원 얘기하는 그 법원이 아닙니다. 이게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필요 없고 요 법원이라는 것은 인적인 물적인 총체를 얘기하는 관서로서의 법원이 아니라 관청을 얘기하는 국가의사표시. 그러니까 재판하는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건물이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산수동 있잖아요, 지산동에. 거기 있는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 법원 말고 그건 관서로서의 법원입니다. 관서. 이건 관청 의사표시하는 법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법원이 아니라고요. 건물과 사람을 합쳐놓은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법원. 이 법원을 우리가 이제 보통 법원 그러니까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시험을 풀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법원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그 법원은 요런 법원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냥 뭐다? 재판하는 법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의부다, 단독부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법원이라고 그러면 합의부 그러면 여러분 단독부하고 비교해서 몇 명 이상일 것 같다. 적어도 여러분 과반수는 나와야 되니까 과반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 이상을 얘기해 주셔야 돼. 합의부는 법관이 몇 명 이상 할 때 합의부라고 그런다? 3명. 2명은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반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과반수가 2명일 때는. 그래서 3명이 돼야 2대1로 과반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과반수의 숫자 최소 단위 몇 명? 3명. 그래서 3명 이상의 합의부. 그럼 여러분 합의부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그러죠. 그럼 합의부 뭐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법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서 있는 건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 다음에 단독부는요, 단독으로 재판하는 재판부다. 그래서 단독부 이렇게 얘기해도 단독판사 이렇게 얘기하고. 단독판사는 몇 명일까요? 단독이겠죠. 그러니까 단독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원의 개념을 잡았습니다. 법원.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고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얼굴 표정이. 법원, 법관.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수업하고는 좀 다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분필 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아싸 막 그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가지. 우리를 뭘로 보고 그치? 우리가 애야? 그 다음에 우리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잠도 깨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의 아름다운 전통을 알아야 돼요. 잠이 오시면 저 뒤로 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 앞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 용기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네. 그게 뭐 용기야? 내가 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잠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왜냐면 와버리면 이제 늦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그분 오시면 정신없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좀 올 것 같으면 이제 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문란하진 않습니다. 그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피곤하면 또 뒤로 갔다가 하시면 되고. 쾅 하지 말고 깜짝 놀라니까. 그치? 쾅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지 말고, 이러고 있으면 에이구 정말 내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법원하고 법관하고 판사하고 요거 구별해 보자. 첫 시간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가 답인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재윤이 형한테 들었어요. 재윤이 형이 잘하니까. 형법 어제 형법 하셨죠? 형법 수업 하셨어요? 어린날인데 그랬구나, 하셨구나. 아무튼 여러분 뭐 그분한테 잘 들으시고 일단 열심히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중요하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10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아있다가 9시간 논 놈하고 공부 양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의 방식이 중요하긴 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10시간 앉아있으면 뭐하겠냐고. 집중력 있게 1시간 하는 애보다 더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건비도 안 나오게 그 가성비라고 그러죠.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효율을 높여야지. 앉아있는 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10시간 앉아있어야죠, 하루 종일. 예.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초반 오버페이스 된다니까. 끝까지 못 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막 아침 일찍 나왔다가 저녁에 새벽별 보고 나간다. 그래서 지 나름대로 만족하고 막 가거든요. 근데 한 달 그러다가 만다. 당구장에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예, 초반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버하는 거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맨날 지켜봤던 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중장기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거리 달리기거든요. 초반에 너무 이렇게 할딱할딱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침 나온다고, 힘들어가지고. 아, 초반에 오버페이스 해버리면 뒤에서 천천히 오는 게 거북이가 뭐하냐 그러고 가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쑥 나가버리니까 증발이 돼버린다니까. 오래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다 안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 물어보면. 예. 판사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건 지속적인 자극이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반복이니까 복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부의 왕도다. 이렇게 제가 겪어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잠을 3시간 4시간 자라,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는 그 사람의 능력과 환경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뇌를 봤을 때 우리 뇌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세월호도 한 달 지나면 이제 끝날 것이다.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이제 세월호 이게 하는 부분이 배 이름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짤막한 이름이지만 그 쓱 지나가 버리면 기억을 못 합니다. 계속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놈의 세월호가 입에 딱 붙었습니다. 예,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니까. 지속적인 반복. 1577 내가 왜 기억합니까? 지속적인 반복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그죠? 아주 지긋지긋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냈거든요. 또 나온다 또 나와. 아주 진짜. 그럼 나도 어느새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지속적인 자극이, 기억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미지나 이 청각적인 이 자극이 너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입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진짜 붙어야 되는데 정작 이런 건 뇌에서 쑥 들어왔다 싹 나가버리고, 쓸데없는 건 막 들어와 있고 막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이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항상 선생이니까 맨날 이거 보거든요.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시킬까. 그래서 이제 기억을 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근데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집에 가면 또 싹 증발해 버리잖아요. 휘발성이 강하다니까,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했죠. 근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나는 시험을 안 보지만 여러분 시험을 보니까 뭐라도 하나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말고. 그 전혀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얘기는 선생님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등산이나 해, 새끼야. 땀 흘리고 이제 혓바닥 나오면 그때 이제 또 정신이 맑아질 거야. 이게 몸이 좀 여러분 힘들어지면 그때 엄마 생각 나거든요. 예, 조금 혹사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이 새끼야. 그치? 쉬지 말고. 그치? 여기 세인봉 쪽으로 올라가. 뛰어서 올라가 이 새끼야. 그치? 정상까지 쉬지 않는 거야. 막 그러면서. 혀 나오고 침을 질질 흘려봐야 심장이 막 밖으로 나가버릴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겪어봐야. 그리고 이제 숨이
딱 이렇게 안정이 되면 되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밑에 그 시내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저기 불빛 중에 하나 내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처음부터 처녀총각 아니셨나? 네. 다 그렇게 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아무튼 여러분 할 일이 태산 같죠. 지금 취업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좀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걸 추천해. 내가 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바다는 가지마. 그 자꾸 롤레라이가 하프치면서 부르니까 마음 심란할 때는 바다 가지 말라고. 어느새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막 불러요. 오빠 이리 와. 그럽니다. 하라랑 하라랑 진짜 랄라랄라랄라 오빠 막 그러면서 음기가 많아가지고 물가는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새 들어가 있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자극 이게 이제 필요한데 요 두 개가 기억을 하는데 필요한 자극이래요. 뇌는 이렇게 딱 한 번 딱 자극된다고 딱 저장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남게 하려면 강한 자극인데 우리가 세월호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았고 좀 강했으니까.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뭐 붕괴한 거 그것도 강한 자극이었죠.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삼풍이란 이름도 관심 없으면 그게 무슨 백화점이었더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다. 반복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고 반복 강한 자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거래요. 강한 자극이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자녀 이름인데 치매가 와버리면 이런 자극도 필요 없어지죠. 자녀 이름도 몰라버리니까 얼굴 몰라봐버리니까 누구세요?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뇌가 완전히 고장 난 건데 아무튼 여러분 그 식구들 이름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도. 그리고 집도 기억을 하고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서 까먹질 않습니다. 술 먹은 사람도 꼭 집에는 들어오니까. 아무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수업을 들어서 이해하는 건 1차적인 문제 아니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자극을 계속 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면 집에 가면 공부 안 하시니까 일단 쉬는 시간에 체력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그냥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게 가장 좋죠. 왜? 가장 생생할 때 복습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법원 그 다음에 법관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재판장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명 법관 수탁판사 그 다음에 수임판사. 여기 지금 제가 법원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법원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건물이나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법원은 안 나온다고요? 우리 형소법의 법원은 뭐다? 재판하는 법원이다. 재판하는 법원. 그래서 재판하는 법원이니까 뭐 여러분? 재판부죠. 재판부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이게 뭐 여러분? 재판하는 법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하는 법원인데 재판하는 법원이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혼자서 하는 법원이 있고 3명 이상이 하는 법원이 있다. 재판을 하는 법원이라다. 재판을. 그러면 재판을 혼자서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단독판사 또는 단독부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독판사, 단독부. 그 다음에 뭐예요? 합의부. 이렇게 합의부. 그러면 이제 형소법에서 법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제가 단독부를 먼저 적은 이유는 이게 원칙이니까. 단독부가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합의부는 예외. 그 다음에 법관. 법관은 여러분 법원 조직법이라는 그 법에 나와 있는데 법관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플러스 판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관은 뭐다? 대법원장. 여러분 대법원장은 어디의 짱이에요? 대법원의 짱이죠. 그 다음에 대법관. 얘네들은 어디 법관이에요? 대법원의 법관들이죠. 그래서 대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법원장, 대법관 플러스 판사. 이게 뭐예요? 법관. 법관이 더 넓은 개념이지 판사보다. 그래서 판사나 법관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인들이 할 소리고 우리 이제 법관하고 판사 구별해 주셔야 된다. 법관이 훨씬 범위가 넓다. 여러분 법관 중에 대법원에 근무하는 법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근무하는 법관을
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이 판사야, 판사가 법관이야? 사람은 여자하고 남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여자가 사람이야, 사람이 여자야. 뭐요? 아유,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니 법관이 판사야, 판사가 법관이요? 응? 아, 판사가 법관이지 법관이 판사라 그러면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겠냐고. 나는 그럼 뭐예요? 막 그러겠죠. 사람이 여자야, 여자가 사람이요? 사람이 여자야? 그럼 남자는 짐승이요? 뭐요? 여자가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사람이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법관이 판사야, 판사가 법관이요? 판사가 법관이죠. 법관이 판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범위가 좁아지니까. 붕어인가? 아, 왜?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그런다니까. 예. 선생님 증발되기도 전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가 들어와야 증발이 되지. 예. 아무튼 여러분 뭐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바보 된다. 판사. 판사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왔다. 판사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사람이다?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얘기한다. 그쵸? 예, 안 적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판사. 그 다음에 재판장 있잖아요. 재판장은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죠. 합의부. 합의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합의부에서 이제 재판장이. 여러분 합의부에서 재판장의 의미가 있다. 단독부는 혼자니까 지가 혼자 장하면 뭐합니까? 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합의부에서 주로 얘기를 하죠. 합의부는 3명 이상이니까 그 중에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람은 합의부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의부에서 뭐가 나온다? 재판장이 나오고 장이 나오고 원이 나오죠. 합의부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계시면 사원이 있으니까 이게 합의부의 모습이고 맨날 나오는 용어입니다. 합의부원. 그 다음에 재판장, 법원, 법관, 판사 맨날 나오니까 이게 소송법이죠. 형법 시간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소법 시간에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다. 요거 정리해놔야 된다. 여러분 여기 수명 법관, 수탁 판사, 수임 판사, 아하, 법관, 판사 뭐 이렇게 나왔네. 여러분 수명 법관, 명령 받았다. 수탁 판사, 부탁 받았다. 수임 판사, 임무를 부여받았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판사를 이제 수임 판사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수명 법관, 수탁 판사 요 둘 묶어가지고 예? 여기 합의부, 단독부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법원 그런다고 그러죠? 이 법원에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수명법관, 법원의 부탁을 받았다. 그럼 수탁판사. 근데 이제 단독은 혼자니까 보통 이제 수탁할 때는 단독이 수탁판사를 구할 수 있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누가 됐든 간에 수탁할 수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수탁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판사한테. 그럼 부탁을 받은 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탁 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명법관은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 그럼 여러분 부탁받는 판사와 명령받는 법관은 무슨 차이가 있냐? 자기 멤버일 때는 부탁, 명령. 자기 소속의 법원, 자기 소속 법관일 때는요. 그때는 명령할 수 있죠. 내 소속이니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광주지방법원에 소속하고 있는 판사는 뭐가 돼요? 수명법관이 되겠죠. 명령할 수 있다니까. 내 소속 법관이니까. 근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근데 전주지방법원 판사한테 현장 검증을 부탁한다. 왜냐면 광주하고 전주는 1시간 반 거리니까 현장 검증 나가기 좀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다 부탁하면 되잖아요. 전주에 범죄 현장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뭘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탁판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수탁판사는 다른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소속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소속 법관, 여기는 다른 법원의 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소속하고 있는 법관들이 대법관들이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한테 명령할 수 있잖아요. 야 김대법관 네가 갔다 와 임마. 그러면 특정한 소송행위를 명한다. 그럼 수명법관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이라도. 근데 수탁은요. 대법관한테 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법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관한테는 수탁을 할 수 있는 법원들이 없죠. 다 하급이니까. 다 하급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수탁법관이다. 수탁판사다. 그래서 법관이란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판사라고 써야 된다. 왜냐면 법관이라고 그러면 누구 개념까지 들어와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개념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감히 여러분 대법관한테 수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명법관은 있을 수 있지만 수탁 판사는 없어요. 대법관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명할 때는 법관, 수탁일 때는 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빠지니까. 예. 여기 이제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수임 판사는요 수탁 판사하고 제일 헷갈립니다. 둘 다 판사니까. 근데 여기 법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판사를 우리가 수임 판사라고 그래요. 진짜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로 여러분 수임 판사를 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 판사는 누구의 영장 청구를 받은 겁니까?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받은 거지 법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수임 판사. 보통 이제 수임 판사는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그러니까 형소법 책을 읽으면 뭐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계속 이렇게 판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말 없이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나오면 수임 판사 얘기하는 거다. 선생님 수탁 판사는요. 수탁 판사는 수탁 판사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을 보든 책을 보든 수탁 판사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구별을 돼요. 근데 이제 수임 판사는 수임 판사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책에서나 문제집에서나 그냥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책에서 지방법원 판사 그러면 그냥 수임 판사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그때 그 판사가 수임 판사. 응? 왜냐면 검사의 청구를 받았지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수탁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감정유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감정이나 신체감정을 위해서 정신병원 같은 데다가 사람을 가둬놓는 건데 그런 감정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역시 그 감정유치 청구도 검사가 하는데 이 검사의 감정유치 청구에 대한 판사의 감정유치장 발부 그 판사가 뭐다? 수임 판사. 역시 검사의 부탁을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처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신체검사나 사체해부나 분묘발굴 물건 파괴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할 때도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장 발부도 우리가 검사의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청구에서 판사가 움직이니까 뭐예요? 수임 판사. 그러니까 아무튼 법원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수임 판사. 그래서 수임 판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냥 판사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수임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수임 판사를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그럼 수임 판사 그러면 뭐예요? 법원하고는 무관한 판사다 그러고 끝내. 100점이니까. 그 정도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럼 법원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판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탁 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법관들은요 소명법관이 되겠습니다. 소명법관. 왜냐면 대법관도 자기 소속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법관한테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싸가지가 상급청인 대법원한테 수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빼야죠 수탁일 때는. 그래서 수탁 법관이다 수탁 판사다. 수탁 판사. 그 다음에 재판장 합의부는 여기 법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법원의 종류가 뭐예요 여러분? 단독부하고 합의부가 있는데 특히 단독부는 혼자 있으니까 누가 짱이고 누가 원이고 이상하잖아요. 지가 혼자 짱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책에서 합의부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뺀 겁니다. 다 법원이 핵심이죠. 법원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예. 아무튼 법원을 구성하는 기관이 뭐다? 법원을 구성하는 기관이 법관인데 이 법원이 뭐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특허법원 뭐 지방법원 행정법원 다 있잖아요. 그런 가정법원이나 이런 법원을 구성하는 기관들을 뭐라고 그래? 다 법관이라고 그래요. 법관. 물론 법원 직원도 있지만 법관. 그리고 법관 중에서도 누굴 뺀 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빼버리면 판사가 있다는 거. 판사. 그 다음에 그 법관 판사를 가지고 만든 법관들이 있단 말이죠. 판사나 법관들이. 요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맨날 나오는 용어입니다. 맨날 나오는 용어. 재판장, 판사, 법관, 법원, 단독부, 합의부, 단독판사, 합의부원. 미쳐버리죠. 계속 나오니까. 용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오늘 첫 수업이라 용어부터 보는 겁니다.